네, 7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대진표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출마 선언을 앞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4파전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열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당의 비판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슈 태그 보고 오시죠. 자, 4파전 확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화면에 조금 전에 나갔죠.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거물급으로 표현되는 4명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 말했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전투력이 없습니다. 전략과 투쟁력과 역량이 없는 집단. 그게 우리 국민의,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야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수도권에서 5선을 한 윤상현 의원인데 이기는 정당, 민심이 당심,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첫 주자로 나섰는데 예.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되면 이제 새 주자가 또 이제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윤심 논쟁에 사실 좀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윤심 논쟁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크게 패한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 경쟁을 하는 전당대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이 윤심 논쟁이 더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저희들이 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윤심 경쟁을 한다 이런 그런 전당대회가 되면은 결코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심을 경쟁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는 뭐 100% 동의하고요. 사실상 윤심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윤심을 얻은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 이후에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작업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당대표가 아니라 민심을 바라보고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무리 속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뭐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대신에 이제 당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윤심을 얻은 후보입니다. 이걸 과시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정일체를 강조했잖아요. 그게 다른 후보를 상당히 자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런 이제 당대표 후보로서 내세우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현실에서 한 전 위원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윤심을 내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양자 사이에서 아마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출사표를 시작으로 해서 나경원 의원,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모두 23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1시간 단위로 이어서 합니다. 이 어대한 분위기로 후보가 많지 않을 거란 관측과는 달리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정신화가 켜진 거죠. 네. 상당히 뭐 흥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만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일 모레 시간상으로 보면은 오후에 1시, 2시, 3시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2시가 본래 한동훈 위원장이 잡아놓은 것인데 1시에 나경원, 3시에 앞뒤로, 예. 원희룡 장관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이 한동훈 위원장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듯한 모양새가 취해진 건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3년이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척지는 당 대표가 돼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아서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당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당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렇게 해서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각을 세워서 계속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걱정을 하니까 오늘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잘해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윤심 경쟁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가 스탠스를 잘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선명성이 두드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반윤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었고 원희룡 장관이 등장하면서 원희룡 장관 뒤에서 이제 친윤계가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일체를 내세우고 하면서 거기 또 선명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중간 지대에서 어정쩡하게 돼버린 것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네 분들의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오는데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네, 어제 오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판이 커졌는데요. 이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날 한꺼번에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좀 피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분산시켜서 주목도를 더 크게 이끌어내는 예. 전략들을 보통 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날 3명의 후보가 나란히 왜 뭐 1시간 그랬을까요? 간격으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 결국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제 망을 본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는가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그것도 아마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결국 이제 후보 등록 막판에 몰려서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니까 굳이 한 전 위원장 날에 맞춰서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한 것은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포석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뭐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한전이 어대한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후보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심은 얻지 못하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는 건 뭐 공개 사실이나 다름이 없이 돼버렸고요.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을 과연 당원들이 선택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전당대회에서 예.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이 아니라면 누가 될 것인가. 예. 이런 것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국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뭐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후보들 사이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를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용산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 가는 동안에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겠죠. 한 전 위원장이 정치 무대에 사실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첫 데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또 대통령하고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각을 세울까 안 세울까 쳐다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정말 그런 면에서 신뢰를 어느 정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2위 후보든 3위 후보든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한 전 위원장 측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만약에 못 얻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만약에 윤심이 좀 더 끼어든다고 하면 끼어들 예. 여지가 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근데 대통령이랑 통화도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격려도 받았다라는 전언은 있는데 이거 뭐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했어요. 저도 전화했고요. 저쪽 후보가 만나러 갔고요. 다 만났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사실은 총선 참패 이후에 선거를 지휘했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지휘한 입장이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고생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좀 한 전 위원장을 먼저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좀 품어 안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했는지 한 전 위원장이 거부하는 힘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건 뭐 기자들이 취재해서 했다기보다는 한 전 위원장 측이 뿌린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래도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하고 여당 당대표가 기본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당대표 선거를 치르긴 쉽지 않다고 하는 현실론적인 게 더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른 후보들도 결국 대통령과 나는 각을 세우는 후보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서서히 이제 한 전 위원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친윤계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대통령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대략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한다는 건 어느 정도 상수로 보시는 겁니까? 이미 친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 전 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뭐 과거 전력이나 정치적 예. 성향이 의심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속 좋아 보이는 공격은 아니잖아요. 누가 영입을 했니? 영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곧 대통령의 마음이 실려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예.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선거 전에 돌입하면 그와 유사한 뭔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정도까지 전해지는 상황에서 뭐 반윤 색채는 좀 걷어졌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친윤과의 관계가 한 전 위원장이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친윤 세력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들 의원들에게 또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예. 그 여론조사하고 전당대회 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당원들의 40%가 우리 TK, PK 지역의 당원들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거기에다가 우리 당원, 우리 원내 구성원들이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이제 예비 후보로 봤을 때는 영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윤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당원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남 지역은 현역 의원들의 당원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현역 의원들이 시구 의원들을 물론 그 우리 당원당 유상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만 암암리에 다 시구 의원들 동원하고 당원들 다 동원해서 전당대회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 반윤의 이런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친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미수가 이런 말로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뭘 시사하는 걸까요? 일단 너무 미숙아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동안에 한 전 위원장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만난 한 전 위원장보다 더 먼저 만난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을 하듯이 민생 토론회 경산에 가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큰 대권까지 가는 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네. 윤 대통령하고 가깝게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전 위원장한테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만의 생각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나오는 걸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찐님 이철규 의원 얘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게 윤 대통령의 생각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일치해서 나오는 거라고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시장이잖아요. 근데 또 나경원 의원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만났죠. 나경원 의원 같은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북시장, 경북 도지사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끌어내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그럼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은 안 돼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남권 당원들도 결국 한 전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을 원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싸울 만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한 전 위원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같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은 홍준표 시장도 그러지는 않겠죠. 좀 자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큰 동기를 제공한 것도 홍준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아마 제 생각은 가만히 뒀더라면은 홍준표 시장이 자꾸 추동실하지 않고 가만히 뒀다 그러면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기존의 정치인대로 그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너무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자극한 부분이 있고 한데 뭐 사실 오늘 나경원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만나서 홍준표 대표가 오랫동안 우리 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아니다. 뭐 굴러온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모셔오다시피 해서 총선을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물론 총선 때 참패는 했습니다만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공로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때는 데리고 왔다가 지금은 졌으니까 내팽개친다. 그리고 호되게 우리 당 사람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비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당권 주자도 확정될 거고 출마 선언들도 나올 테니까 그거 듣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청문회 모습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예, 이번 이슈 태그가 야당만 참석한 청문회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입법 청문회하는 현장이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 민주당은 이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엔 김성환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 증인 선서 거부하는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왜 특검이 필요한가 절실하게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도 아마 국민들이 이런 정도 상황을 두고 그대로 수사를 그냥 경찰에 맡겨놓는다거나 공수처에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더 확고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죠. 예. 그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준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 예. 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오늘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들의 공소제기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거짓말을 하겠다는 말처럼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 국회 나와서 증언을 거짓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증언 거부를 국민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민주당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전체 처음 나왔을 때 증언 이제 선서할 때 예.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각 개별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민감한 질문을 던져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나중에 가서 방어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증인 선서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런 자리에 그럼 세웠을 때 저는요 다 증인 선서 거부할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이 그 공직자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것도 부적절했고요.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태도를 제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직 군인입니다. 현직 군인 신분이고요. 그 사병이 숨진 부분에 대해서 군말 없이 죽도록 돼 있는 게 군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탄원하는 탄원서에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군의 명예를 생각하고 군인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이 이런 자리에 불려나와서 도의적 책임이든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든 져야 할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저는 증인 선서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휘관의 모습을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든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특검까지 가야지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부터도 선서 거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는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사법 방해라는 것이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고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특검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청문회라는 것이 이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뭐 오늘 앞부분 좀 봤습니다만은 뭐 선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엔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 같은 의견이네요, 그건.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또 비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권리거든요. 또 국회법상 이 선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너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뭐 본인들이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거든요. 다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애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내용 오늘 저 나온 정인들 나온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도 다 보도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다 반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청문회를 뭐 입법 필요한 청문회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금도 나오는 저런 장면들을 호통치는 장면들이라든가 김승원 예 이런 자기 보여주시 우리 항상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하나하나 정말 이 사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하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친밀하게 좀 따져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런 모습 진전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이 청문회가 민주당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청문회가 여실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뭐 이해가 다를 수 있고요. 시각도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이 지시한 부분까지 지금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시하지 않고 지도했다고 얘기를 한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군 사단장이 밑에 여단장이 있고 그 밑에 포7대대장, 11대대장 그 두 명이 지금 혐의자로 특정이 돼서 넘어갔던 거예요. 여단장, 사단장은 다 빠지고요. 그 11대대장이 여기 사병들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복장 규정 얘기하면서 그 구명조끼 하나 못 입고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것까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면서 그 수색하라고 지시한 인물도 그러니까 발언한 인물도 본인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건 54단이 육군이 그 지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자기는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도한 것이다. 여단장한테 지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대장들이 벌벌벌 떨면서 사단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까지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형적인 법꾸라지예요. 직권남용죄 얘기 나오면은 그 권한이 직권이 없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주장을 우리나라 해병대 사단장이란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병들을 책임 있게 지휘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TV 시청을 하다가 경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반론도 좀 네, 듣겠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겠죠. 뭐 군 내부에서의 용어가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청래 그 위원장께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모습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겠냐. 계속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퇴를 강요하고 하던데 임성근 사단장뿐만 아니라 저기 나오는 정인들에게도 계속 다그치면서 사퇴를 한다, 사퇴를 강요한다든가 선서에 대해서 몰아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 호감도 나온 거 혹시 두 분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네. 보니까 일단 먼저 조사를 해서 상위 6명을 추렸고 그 6명에 대한 호감도 결과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오세훈 시장 가장 높게 나왔던데 아무래도 오 시장 큰 소리는 지금 내지 않지 않습니까? 대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분인데 조금씩 이제 자신의 이제 의견들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할 때 가서 이태원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든가 한강을 도관한다든가 하면서 이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국민들한테 호감 있게 다가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대권과 관련해서도 대권 주자로서 당권 이 경쟁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뭐 반한 뭐 반윤 뭐 이런 세력 간의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약간 뜻밖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실 정치에서 지금 지난번 선거 때도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입장이잖아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처를 좀 흠집이 덜 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감도가 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좀 또 뜻밖의 인물은 조국 대표예요. 35%, 사실은 누가 더 예. 높다 낮다고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거의 그렇죠. 비슷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국 대표가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좀 긴장해야 된다.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더 낮게 그리고 지금 4번째로 그 4위로 나왔거든요. 예. 이건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당대회 때도 그렇지만 가장 앞선다,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었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호감도가 썩 높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앞으로 대선 가도를 갈 때도 여러 가지 뭐 분석의 여지가 있는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는 지지율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호감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도는 그런 면에서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확장성을 어떤 부분에 단점을 보완해야 확장성이 있을 것인지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이고 뭐 조사 방법이나 오차 범위, 응답률 등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